자, 출발하겠습니다.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고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뿐 아니라 의식이나 정신 등과 같은 것들도 객관적인 물질의 산물일 뿐이라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자, 유물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의 물자가 물질의 물자입니다. 자, 유물론이요. 세상의 본질은 물질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자,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 또는 정신 이런 것들 또한도 객관적인 물질의 산물이라고 파악했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한편 주관적인 관념론은 자, 이번에는 주관적 관념론 세상의 본질이요. 관념, 정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관념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파악하겠죠.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인간이 파악하는 외부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의식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물론, 그 다음에 주관적인 관념론 이 두 개의 어떤 견해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두 입장을 모두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이데거의 입장과 주관적인 관념론, 그 다음에 유물론의 입장, 지금까지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렇죠. 유물론은요, 세상의 본질을 물질로 파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이나 정신 또한 물질의 산물이라 보고 있고요. 주관적인 관념론은요, 세상의 본질을 정신이라고 봅니다. 외부 세계,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파악을 했고 이 유물론과 주관적인 관념론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자,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자, 하이데거는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대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을 비판했다. 인간은 물질이라고만 파악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상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 인간은 다른 대상과 다르다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게 다르다. 또한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한 주관적인 관념론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주관적인 관념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는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사물을 의미 부여를 하고 의미를 규정하는 것 마치 우리가 재판장처럼 판단의 어떤 규정자 노릇을 하는 것 이와 같은 객관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이 하이데거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합니다. 즉 인식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의식한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우리가 구성한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 우리가 쟤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쟤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잘 살펴보자 그 말이죠. 하이데거는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 맺는가에 따라서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본 것이었다. 자, 보이시나요? 나는 쟤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객관화시켜 놓고 쟤를 이렇게 탐구하겠다. 파악하려고 한번 애를 쓰겠다. 그게 아니라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저 사물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 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단절, 분리, 분절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하고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관점, 하이데거의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그렇죠. 앞서 유물론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관념론에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 하이데거의 생각은 무엇이냐? 인간은 다르다 이거죠. 유물론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 또한 물질이고 인간의 이제 의식이나 정신 전부 다 이제 물질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버거운 거예요.
인간은 다르다. 왜?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 그 말이죠. 그리고요, 주관적인 관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판을 하는가 하면요, 사물의 의미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 구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쟤를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것인가, 의미를 구성해낼 것인가,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존재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뭐가 중요하다? 상호 간의 관계성이 중요하다. 분리되지 않음, 관계성. 자, 내려갑시다.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이상학자들을 비판하며, 자, 방금 전에 했던 그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형이상학자들은요, 관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관념론자들은요, 인식하는 것, 내가 쟤를 대상 삼았어, 객관화시켰어, 의식과 의미 구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인식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말, 이러한 방식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하이데거는 버겁죠. 그래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뭔가 분리된, 분절된 느낌이 아니라 존재자의 드러남, 뭔가 과정, 시간의 경과, 이런 것들이 좀 내포되어 있는 단어인 것 좀 느껴지시나요? 그쵸. 존재자의 드러남. 인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 역시나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사물이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인 현존재라고 칭하며, 일단은 인간은 다른 사물과는 다르게 좀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유물론을 비판했잖아요. 인간을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이제 명칭을 이제 부여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하느냐? 현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존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하이데거가 인간을 지칭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리고 나서 이때 현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이 물음을 뜻하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과제라고 여겼다. 하이데거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얘기하고 있네요.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인 것으로 바라보았는데, 자, 과거, 현재, 미래를 직선적으로 보지 않았다. 과거 다음에 현재, 현재 다음에 미래, 이러한 직선적인 구성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통합적으로, 통으로 보았다. 동시성, 시간에 대한 동시성이라고 하는 말을 잘 캐치하셔야 돼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존재를 시간과 관련지어서 설명합니다. 즉, 우리 존재는요, 시간과 관련 없이 무시간성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성 속에 이 존재는 있습니다. 그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세 가지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존재자가 과거에 어떻게 드러나 왔는지, 자, 이때 존재자라고 하는 말, 자, 사람, 인간을 지칭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현존재. 그러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은요, 존재자. 그죠? 요렇게. 네. 존재자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지 마시고, 네. 여러 존재자들 중에서 인간은 좀 다르기 때문에 현존재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했고, 이제 나머지 이제 부류들은 존재자라고 하는 이제 명칭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면 이 독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즉, 인간 앞에 있는, 인간을 둘러싼,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물질들을 이제 그 존재들을 존재자라고 이제 하이데거는 이제 명명하고 있는 것이죠. 존재자가 과거에 어떻게 드러나 왔는지, 또 현재 다른 존재자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가 함께 엮이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따로 분절되어 있나요? 아니야. 같이 엮이면서, 함께 엮이면서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시간의 동시성이죠. 존재자가 그 가운데에서 드러난다. 그는 존재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자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을 힘주어서 여러 차례 반복을 했기 때문에, 존재는 시간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주목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나 요거 놓친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자, 변화하는 것 무슨 얘기예요?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자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란 소리예요. 변한다는 뜻이에요. 고정되지 않음. 가변적이다 그 뜻이죠. 존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의 말에서 시간을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본 그의 입장에 드러난다. 그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시간 구조 속에서 현 존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서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은 어느 순간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의미도 역시나 중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뭘 생각해요? 삶은 끝이 있구나. 삶에 대한 유한성. 그렇죠? 자, 여기까지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서 이제 유물론에 대해서 비판했던 하이데거의 생각, 그 다음에 주관적인 관념론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했는지 다 봤고요. 형이상학자들, 즉 관념론자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인식 대상으로서의 존재자를 파악하려고 했대요. 근데 하이데거는 이 대상들을 인식 대상으로 보는 이 객관화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이데거는요, 존재자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인간은요,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현존재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자, 약간의 그림을 제가 이제 그려보았는데, 이제 이 현존재, 즉 인간이죠. 이 인간은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저 대상들은 이제 존재자라고 이제 명명하면서 이제 이론을 쫙 펼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 구조 안에서 이해합니다. 동시성 안에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존재는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 그리고 동시에 변화하는 것이죠. 가변적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이 끝나는 지점. 네. 죽음의 인식이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삶의 유한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자, 하이데거는요, 존재자들, 즉 인간을 둘러싼 이 대상들을 시간과 동떨어져 있는 채로 있는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하려고 했었던 서양 전통 철학자들. 그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데거가 아닌, 하이데거가 그렇게 비판했었던 전통 철학자들은, 관념론자들은 이 대상을 가변적인 변화가 가능한 존재를 보지 않았어요. 정적이다라고 보았죠. 정적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비판의 한 요소가 되는 거죠. 현 존재에게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존재자는, 우리 인간을 둘러싼 이 존재자, 이 사물 혹은 대상은 현 존재와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손 안에 있음 또는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합니다. 드러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손 안에 있음, 두 번째는 눈앞에 있음. 자, 봅시다. 하나는 손 안에 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앞에 있음. 자, 편의상 손 안에 있음을 1번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눈앞에 있음을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눈앞에 있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필자가 설명하는 말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할 텐데요. 자, 먼저 전자요. 그죠? 이때 전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손 안에 있음 1번 가리키는 거죠. 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물이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은 채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현 존재에게 사용되는 것이고, 자, 이 손 안에 있음은요, 객관화가 아니래요. 객관화 아님. 그리고 어떤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현 존재에게 사용되는 것. 우리가 손에 쥐고 어떤 도구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특징 때문에 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자는요. 후자는 이제 눈앞에 있음이죠. 후자는 2번. 눈앞에 있음. 자, 눈앞에 있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물이 이러한 도구적인 맥락에서 벗어나서, 그러면은 앞에 전자에서 얘기했던 손 안에 있음처럼 우리 현 존재가 뭔가 사용한다, 도구적으로 사용한다, 그게 아니란 소리예요.
도구적인 맥락에서 벗어나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자, 지금 보세요. 객관화 시킨대요. 그리고 대상으로 인식한대요. 이거 누가 하는 방식이요? 관념론자들, 전통 철학자들이 하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하이데거는 두 가지를 다 언급했으면 좋겠는데 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맥락을 얘기하지 않고 후자에 해당하는 눈앞에 있음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 방법? 요것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전통 철학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했겠죠? 네. 그 맥락을 가져가시면서 그 이하의 내용들을 따라가시면 돼요. 자, 또 내려갑시다. 다음 문장. 하이데거는 망치를 예로 들어서 이 방식들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예시를 들어주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망치라고 하는 도구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 못을 박는 행위에 집중한다. 자, 이때 못을 박는 행위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1번 손 안에 있음.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 용도에 따라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는 망치가 손 안에 있으므로 현 존재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 나와 망치가 관계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이때 망치는 현 존재에게 쓸모있는 도구이다. 한편 망치가 부러져서 못 쓰게 되면은 망치는 쓸모있는 도구가 아닌 인식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는 이 망치를 손에 들 일이 없죠. 이거 어떡하지? 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망치를 우리가 눈앞에 놓고 보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물을 눈앞에 놓고 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서도 이때 눈앞에 놓고 본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철학적인 전통 안에서 객관화시켜서 저 객체를 내가 대상화한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숨어 있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쓸모있는 도구가 아닌 인식의 대상이 되어서 눈앞에 있음으로 현 존재와의 관계를 맺게 된다. 도구로 쓰이는 존재자, 즉 도구적인 존재자가 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존재자와 현 존재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본 것이다.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이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만 보려고 했다고 비판하며, 그렇죠? 눈앞에 있음이라고 하는 이 객관화시켜서 저 객체를 파악하고 인식하려고 하는 이 행위만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비판하고 싶은 맥락이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물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손 안에 있음으로 경험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이데거는 굉장히 힘줘서 얘기했을 거예요. 눈앞에 있음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저 존재자, 저 사물과 저 대상을 어떻게 관계 맺고 연결되어지면서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쓰는가.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결부된다라는 것이죠. 경험. 그죠? 여기 그래서 경험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말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관념론자들과는 좀 다르게 대치를 이루는 하나의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데거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여기까지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시죠. 맞아요. 현존재인 인간이 대상에 해당해서 존재자를 이제 어떻게 관계 맺는가 지금 하이데거는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손 안에 있음, 또 다른 하나는 눈앞에 있음. 하이데거는 두 개념 다 언급해야 된다고 보았는데 전통적인 철학자들은 하단에 있는 눈앞에 있음 이것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하고 싶었죠. 근데 눈앞에 있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뭔데요?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적인 맥락은 없어요. 하지만 하이데거가 추가적으로 이제 언급했었던 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굳이 따로 떨어뜨려 놓고 객관화시키지 않습니다. 목적 혹은 용도에 따라서 도구로 씁니다. 근데 이것은 뭐랑 결부되어 있습니까? 경험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내려갑시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실존적인 지평을 갖고 있고, 자, 현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 근데 이 인간들은요, 그냥 무시간성 아니죠. 시간성 위에 존재하는데 또 우리의 공간적인 부분은요, 실존적인 지평, 그 위에 우리는 서 있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현 존재는 시간, 통합적인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실존적인 지평 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존재자는 이러한 실존적인 지평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현 존재가 보고 있는, 연결 맺고 있는 저 대상인 존재자는 실존적인 지평 속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제 파악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는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이, 그쵸? 우리 관념론 어디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습니까? 이성 중심. 그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양의 전통 철학이 지성적인 생각하는 사유에 과몰입된 그 생각의 방식을 통해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실체를 탐구하려고 한다고 비판합니다. 아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관념의 영역에서 자꾸만 탐구만 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 얘기하는 거죠.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들까지 이렇게 막 탐구하는 것이 이 관념론자들의 어떤 그 태도가 이제 하이데거 입장에서는 좀 이상해 보였던 거죠. 존재를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설명합니다. 예, 맞아요. 역시나 경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방점이 찍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붉은색, 빨간 꽃이라고 부르는 이 꽃은 생명을 갖고 있는 동물에게는 회색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면 동물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이 같아야 틀려요?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 이 꽃이 붉다라고 하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에 있다. 즉 우리의 경험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냥 야 빨간색은 이래 라고 하고 어떻게 그냥 규정짓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동물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이 다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통한 자극, 이 경험이 빠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는 이처럼 현상을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경험할 수 있는 것,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이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진리론인 대응설은요. 자, 이제 하이데거가 아닙니다. 하이데거가 이제 비판에 맞지 않는 전통 철학에서는 대응설이라고 하는 입장에 이제 입각해서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이제 펼치는데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응하는, 그래서 대응설이겠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것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객관적인 실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라고 주장합니다. 즉 객관적이라고 하는 객관적이라고 하는 대응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누가? 하이데거가. 하지만 그가 이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경험을 강조한다고 해서 경험에 기반한 현상, 야 현상이 전부야, 현상이 모든 걸 다 설명해 라고 보지 않는다고요. 현상은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현상을 통해서 이 대상에 해당하는 이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드러나는 것도 있고요. 또 현상과 동일시 될 수 없는,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전체 존재자가 있어요. 근데 드러나는 현상은 그 존재의 일부가 드러나겠죠. 한꺼번에 동시에 모든 존재자의 모든 속성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의 현상을 통해서 그 존재의 일부가 드러날 것이고 일부는 안 드러날 거 아니에요. 안 드러나는 상황을 지금 이제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폐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러나지 않았다. 존재자가 저 대상이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남으로써 다른 존재 가능성이 동시에 은폐된다고 본 것이다. 하나가 드러난 동시에 나머지는 은폐된다라고 본 거죠.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이데거는 20세기에 큰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로 인정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서양의 전통 철학의 기반이 되었던 형이상학을 새롭게 바라보려고 했을 뿐 아니라 이 형이상학, 즉 관념의 어떤 사유들을 비판할 수 있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의의다 그 말이죠. 새로운 관점에서 존재를 바라보게 했기 때문이다. 존재에 대한 그의 관점에 대해서 현존재를 중심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대상을 부차적인 존재자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자, 하이데거의 관점에 어떤 한계점이 있다 그 소리예요. 현존재가 너무 중심의 자리에 있어. 그러면 대상은요. 중심의 자리가 아니야. 너무 부차적인 부산물처럼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나는 대상이라고 하는 말, 객관화시키는 말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싶어라고 했지만 결국 중심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게 누구예요? 현존재.
대상은 부차적. 그래서 비판받을 수 있겠다 그 얘기죠. 하지만 세계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대상과 만나는 과정에서 존재자가 드러난다는 그의 주장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자, 정리합시다. 자, 전통적인 철학은요, 이성 중심입니다.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이제 사유의 힘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객관적인 대응설에 따라서 객관적 파악, 객관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죠. 하지만 하이데거는요, 이성 중심 아니에요. 객관화시키는 것 아니고 감각을 통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파악하지 않는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존재자가 드러난다. 근데 이 존재자가 일순간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 현상 가운데 드러나면서 어떤 부분들은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은폐된다라고 본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하이데거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는데 전통 철학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현존재 중심으로 사유했다. 그리고 대상은 마치 부차적인 것처럼 비춰지게끔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점. 됐죠? 자, 이제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이제 문제 1번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요. 자, 선지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억부터 미음까지인데 선지 1번에는 기억 밑줄이네요. 자, 기억 밑줄 어디나 봅시다. 기억 밑줄은 여기입니다. 세상의 본질이 여기네요.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고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뿐 아니라 의식이나 정신 등과 같은 것들도 객관적 물질의 산물일 뿐이라고 보는 입장, 유물론에 대한 설명이 기억이에요. 자, 다시 이제 선지 내려올게요.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 비판한 이유를 추측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은 선지 1번의 내용은 그래서 비판했다? 맞죠. 인간은 다르다고 생각했잖아요.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이 가능한 존재라고 했기 때문에 유물론이 파악하는 인간상이랑 다르다고 얘기하죠. 1번 설명은 맞습니다. 자, 1번 설명은 맞고 자, 2번 선지입니다. 자, 니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니은은 여기 있네요. 자,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고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 주관적 관념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할 때 하이데거가 선지 2번 보세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세계와 분리된다라고 하는 말, 세계와 분리된다고 하이데거는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지. 분리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좀 거슬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된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비판했다라고 이제 선지에서 이제 구성되어 있으면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맞는 선지. 그 다음에 선지 3번 디귿이요. 자, 디귿 어디 있는지 봅시다. 여기네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이상학자들. 자, 형이상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할 때 뭐라고 비판했을까라고 하는 부분. 자, 선지 3번이요. 자, 존재자의 드러남이 아닌 존재자 자체를 주된 논제로 삼았기 때문에, 그쵸? 존재자의 드러남이라고 그래서 하이데거는 저만의 어떤 견해를 피력하잖아요. 예, 맞아요, 이것도. 자, 선지 3번도 맞습니다. 예, 존재자 자체라고 하는 말, 거기 나오는데, 어디 있나요? 예,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이요. 선지 4번에 리을은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네요.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 자, 이성을 강조하는 선지 4번 지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실체를 탐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험의 한계를 그렇게까지 넘어서는 것들을 탐구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이제 하이데거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맞아요. 그래서 선지 4번도 설명이 맞습니다. 이렇게 비판했을 것 같습니다. 선지 5번 보시죠.
미음은 여기 있네요.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는 관점. 전통 철학이 이제 견지하고 있는 대응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이데거는 뭐라고 비판을 할까요? 선지 5번 보시죠. 자,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 아니죠. 뭐가 틀렸어? 경험이 아니죠. 그죠? 지금 전통 철학자들의 입장, 즉 이들의 관심사는 이성 중심이에요. 경험? 예,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선지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5번 정답. 자, 이제 2번 문제 내려가 봅시다. 하이데거의 관점을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것. 자, 보시죠. 보기 1번입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의 주된 과제이다. 존재의 의미 그리고 물음을 탐구하는 것. 그쵸? 존재자 자체라고 하는 말 이렇게 서술했으면 틀렸을 텐데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탐구하는 것 이렇게 하면은 맞죠. 예, 1번 설명은 괜찮아요. 선지 2번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구조. 그죠? 시간의 동시성. 그러면 2번 선지도 맞습니다. 3번 선지 보시죠. 현존재 외에 존재자들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거는 누구만? 현존재만. 누구? 인간만. 네, 적절하지 않은 거 벌써 찾았네요. 정답은 3번이긴 한데 4번, 5번 선지도 봅시다. 4번 현상을 통해서 존재자가 드러날 때 동시에 다른 존재의 강성이 은폐된다. 그쵸? 현상을 통해서 존재자 전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은폐된다. 예, 선지 4번의 설명도 맞습니다. 선지 5번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존재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서 이해할 수 있다. 예. 문제 3번 내려갑시다. 자, 문맥을 고려해서 밑줄친 A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A가 어디 있는지 볼까요? 자, A는 봤는데 어디지? 여기 있다. 자,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하고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아마 핵심이 이거 같아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상호 관계성. 예. 가장 적절한 것은요. 그래서 자, 선지 4번 보세요. 자, 요거. 인간이 사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그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네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죠. 사물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 선지 한번 읽어나 봅시다. 보기 1번. 외부 세계에 있는 객관적인 실체를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 관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가 좀 그럴까요? 객관적인 실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 하이데거는 썩 그렇게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주체가 바라보는 사물은 주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것에 저 사물의 의미를 규정하겠어라고 하는 게 정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이데거의 방식이 아니야. 누구의 방식이야? 관념론자들의 방식. 그죠? 선제 3번 존재자의 의미는 고정불변하는 것으로서 아니요. 고정불변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가변적이죠. 네, 가변적입니다. 선제 5번이요. 사물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과 인간이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아니요. 이런 분류법도 없었고 또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 막 인정하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일을 펼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문제 4번 봅시다. 자,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박스 안에 이제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철수는 매일 아침에 등교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자전거를 잘 봐야 되겠네요. 이 자전거라고 하는 사물, 자전거라고 하는 이 대상을 철수가 어떻게 파악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철수는요, 누굽니까? 현존재. 자, 철수는 여기서 현존재. 얘가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는요, 존재자. 즉, 대상이죠.
철수는 자전거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자, 객관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않았다. 등교를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고 사용했다. 객관화하지 않고 어떻게 썼다고요? 도구로만 사용했다고요. 이거 저거잖아요. 손 안에 있음과 눈 앞에 있음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손 안에 있음이죠. 손 안에 있음. 일단은 자전거를 평상시에 타고 다닐 때에는 손 안에 있음으로 파악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 체인이 끊어져서 페달을 밟아도 바퀴가 돌아가지 않았다. 이때 철수는 자전거가 더 이상 학교에 가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자전거를 자세히 살펴보며, 자, 이 부분이요.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전거를 자세히 살펴보며 자전거의 종류, 재질, 바퀴의 크기 등을 파악했다. 요때는요. 손 안에 있음일까요? 아니요. 눈앞에 있음이죠. 네. 요때는 눈앞에 있음. 그 이후에 철수는 자전거 수리점에 가서 자전거를 수리한 뒤에 다시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등교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현 존재가 자전거라고 하는 저 존재자를, 저 대상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손 안에 있으면 어느 파트인지, 그 다음에 눈앞에 있으면 어느 파트인지, 요거 이제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보기 1번부터 들어갑시다. 자, 고장나기 전에 자전거와 고장난 자전거는 모두 시간과 동떨어져 있는 정적인 실체다. 자, 보세요.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이데거의 관점이 지금 이 4번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라고 했잖아요. 자전거를 시간과 동떨어져 있는 정적인 실체로 보나요? 아니죠. 정적이 아니라 동적인 실체. 네. 그리고 시간과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과 관련이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랬죠? 아까 그 뭐죠? 시간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죠. 네. 시간과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이 말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적이다라고 하는 말도 틀렸습니다. 1번은 틀렸고. 2번 선지. 철수가 체인이 끊어진 자전거를 살펴보면서 자전거의 사양을 파악할 때 자전거는 손 안에 있음? 아니요. 손 안에 있음이 아니라 눈앞에. 자, 선지 2번 틀렸고, 선지 3번. 철수가 평소에 자전거를 등교를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탔던 것은 자전거를 눈앞에 있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눈앞에 있음이 아니라 반대죠. 손 안에 있음. 자,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철수가 수리 이후에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것을 통해 도구적 존재자는 현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계없이, 관계가 왜 없어요? 관계 중요하죠. 계속 관계 맺고 있죠.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선지 5번. 자전거가 고장나기 전 철수가 등교를 위한 도구로 자전거를 사용할 때, 자, 도구로 쓸 때와 여기서 끊어요. 그 다음에 철수가 자전거 체인이 끊어진 것을 인식하고 자전거를 살펴볼 때, 그때는요, 요거는 눈앞에 있음일 때. 아까 도구로 쓸 때는요, 손 안에 있음일 때. 자전거라고 하는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르겠군. 그쵸? 네. 그러면요. 정답은 5번이겠네요. 네. 이렇게 정답 5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살펴봤고요. 문제도 다 풀어봤고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